참 전쟁통에 그죠? 네.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투자자들이 참 정신 없었을 거예요. 참 엔간하면 버틸 텐데 그죠? 네. 정말 큰 변동성인데 일단 변동성이 좀 지나간 건가요? 아직 변동성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진행 중이다. 있고요. 다만 이제 진폭은 좀 작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매는 다 맞았고요. 예. 지금 잔잔한 매가 몇 번 더 남아 있는데 충분히 견딜 만한 흐름에서의 파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 전저점을 훼손하면서 여기서 이제 확 밀고 들어가면서 뭐 소위 공포 구간으로 그런 어떤 추세 그런 하락은 아니다. 네, 그런 하락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박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이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그래도 사실은 이제 버티는 건 이제 반도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럴 때가 지나고 보면 기회죠, 그죠? 근데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손이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는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을 보는 음.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최근 들어서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업황이 어떻고 실적이 어떠하고 음. 경기가 어떠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좀 수급적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다른 타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네. 그런 수급 내용을 판단으로 해서 반도체의 투자 지점은 어디일지를 한번 해석해 보는 내용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뭐 이익이라든지 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AI에 대한 수요, 목표가 올리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렇죠. 수급적 상황에서 접근을 해보시겠다. 예. 그러면 수급으로 보면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장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뭐 상승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는 무엇이냐면 흔히 금융 장세라고도 다른 말로 하고요. 네. 금융 장세는 금융주가 가는 장이 아니고요. 돈의 장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예.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리거나 받쳐주는 시장을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많이 합니다. 네. 이런 장세 성격에서의 특징은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져도 다시 음. 올라오는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중심에 있고요. 네. 시장의 환경적 상황이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했을 때 오히려 더 집중해서 판단해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은 뭐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무적 관점 그 산업 환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수급적 측면에서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동성 장세라 하면 네. 말씀 끊어 죄송해요. 유동성 장세라 하면 정말 돈의 힘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장세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뭐 앞뒤 안 가리고 사실은 그죠. 돈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그죠. 맞습니다. 장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유동성의 근거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잖아요,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 플러스 기관입니다. 기관이죠, 그렇죠. 기관도 개인 투자자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기관도 있는데 이제 물론 투신이나 이런 조금 개인의 자금이고 그렇죠. 그런데 네. 또 연기금 이런 건 사실은 뭐 개인이 꼭 주식을 위해서 넣은 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개인 플러스 기관. 네. 지금 고객 예탁금이 130조 원대입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처음 본 숫자죠. 처음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 몇 년 전의 상황을 회상해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진화의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전후로 주시장에 대한 내용들 많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코로나 전 주시장에서의 고객 예탁금은 20조 내지는 30조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조까지도 올라가고요.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30조 내에서 움직임의 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때 70조 수준까지 예탁금이 최초로 증가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뭐 3,31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현상들도 보여줬는데요. 코로나 고점 이후에 대략 한 3년 동안에 예탁금은 40조에서 50조 수준 내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레벨은 이제 한번 올라오면 잘 안 떨어지는 한 단계 올라갔죠. 음. 20조에서 고점은 75조였지만 네. 4, 50조 수준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객 예탁금에서 최근 130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대기 자금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대기 매수 자금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은 밀리더라도 계속 리바운딩을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뭐 시장 전체적인 얘기보다도 우리가 반도체나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을 좀 더 얘기해 보면 어쨌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사면 삼성전자 사는 거고요. 그렇죠. 팔면 삼성전자 파는 거예요. 메인이 그래. 외국인들이 뭐 엄청나게 며칠 동안 막 1조 원씩 샀는데 삼성전자 팔았다? 이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대부분의 어쨌든 외국인들의 근간 자체는 팔고 사는 게 삼성전자랑 상당히 연동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팔았잖아요. 그 말은 삼성전자 많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삼성전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 네. 비중이 한 30억 주가 약간 안 되거든요. 네. 전체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수가 한 60억 주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면 한 시총이 한 1,200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11월, 10월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52.5%까지 매수를 증대시켰었죠. 그 이전에는 49%였습니다. 네. 그러다 외국인 매수가 지난 12월, 1월, 2월에 들어서면서 매도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는 49.7%로 다소 줄어든 상황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52.5에서 49.5%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20조 가량 됩니다. 많이 빠른 거죠. 음. 한국 주식에 대해서 삼성전자 특히 매도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좀 더 강했었거든요. 지난해 하이닉스 외국인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56% 정도 되는 시점에서 보유 한도였는데요. 이게 한 10월, 11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53% 중반이니까 하이닉스는 매도가 올해 들어서 줄어들었다는 게 정체되었다. 이렇게 되는 흐름들을 보여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시장 뷰를 보고 매도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매도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감소라고 할까요? 좀 작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매로 평가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뭐 외국인들이 늘렸다 줄여서 49%, 뭐 얼추 50% 미치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매주 비중을 줄였다, 매도다. 그럼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다시 사기 전까지는 이제 주가가 제한적인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을 제껴놓고 네. 말씀하신 개인과 기관의 흐름으로 역시 대세상 또 주도하면서 갈 수 있는 건가? 고무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국인 비중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망입니다. 과거 한 20년 동안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비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맥시멈 올라갔을 때가 한 56%이고요. 네. 최하로 떨어졌을 때가 49%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로의 측면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대부분의 물량이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운용하는 일부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을 때의 수준이 49% 초반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로의 외국인 투자 성격에서의 매물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무적인 내용에서 유동성 장세라는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주체를 최근 내에서 2,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입니다. 개인이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 130조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매수 대기 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매도 물량은 감소하고 있고 매수 물량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투자 전략 가다듬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전의 고점이 22만 3천 원이었습니다. 네. 네, 20만 원 넘어서 얼추냥 22만 원대 갔다고 생각하고 네. 증권사의 목표치는 24, 26, 28, 30
24는 아니 한 대략 한 26에서 한 32 그죠? 30 사이 평균 한 30까지 와 네. 있고 요번에 흔들리면서 18만 원 언더로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기회였던 건지 지금이라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더 사모아도 되는 건지. 증권사에서 나오는 여러 목표가를 추정해서 제가 판단한 가격으로의 저의 추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느낌상의 그 가격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기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지. 네, 삼성전자 40만 원이래. 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을 100조를 추정을 합니다. 음. 아주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분기 20조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의 상향화 진행되고 있다는 100조요? 측면에서 100조도 더 버는 거 아니에요? 100조 정도를 올해 네. 영업이익단에서 네. 추정치의 이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글로벌리 그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100조 이상을 버는 기업들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엔비디아 한 160조 되고요. 네. 다음이 뭐 아람코,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120조에서 한 150조 수준에서 영업이익을 연간 단위로 실현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100조를 올해 영업이익으로 잠깐만요. 네. 영업이익 삼성전자 훨씬 더 높은데요? 숫자 한번 확인하실래요? 네. 영업이익이 지금 한 170조까지 보잖아요. 삼성 많이 보는 데는 그렇게까지 보는데 네. 현실적인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에 20조를 했기 때문에 네. 20조에서 뭐 22조, 23조, 25조 이렇게 나가면 4분기니까 네. 100조 정도를 추정하고 너무 조금 짜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에 뭐 30조 이렇게 뭐 얘기는 그러한데 이제 가감해서 네. 한 100조 내외를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각이 다른 거니까 네, 그죠? 네. 만약에 그 100조라고 친다면 네, 100조라고 추정해 봤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 150조 내외를 벌거든요. 애플, 뭐 엔비디아, 아람코,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이 120조에서 160조 정도의 네. 영업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이 회사들의 시총이 4조 달러 내외거든요. 4조 달러 내면 우리 돈으로 한 6천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20만 원 내외이면서 시총이 한 1,200조 되거든요. 그럼 100조 수준 대열에 가게 되면 100조를 육박하는 이익을 내게 되면 4조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략 한 3조 달러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시총이 한 대략 한 3천조에서 4천조 수준까지 육박하는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대비 2배 내지는 3배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삼성전자의 목표 단가에서의 추정치입니다. 단 올해 실적이 100조 이상을 만들어내는 숫자가 나왔을 때. 아니 170조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100조 얘기를 하시고 40만 원이라고 그러시니까 지금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고 이익 규모가 글로벌 정말 이 상위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그런 빅테크들과 같은 밸류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고민이잖아요. 그렇게 단순 대입할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를 가감을 해서 4조 달러가 아닌 3조나 2조 달러 수준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40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격이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 목표가 32만 원, 30만 원 나오는 가격 이상도 가능 구간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의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방송하는 오늘 1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깨졌고 한 사실 18만 원 정도 오면 살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네. 기회를 줬죠.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내심 한 30만 원 바라봐도 될까요?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렸는데 40만 원까지 간다 그러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 더 이상.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좋아요. 예. 저는 18만 원 최근 내에서 저점이 아직은 저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 확인할 수도 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아주 크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좀 많이 오래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주가가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던 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10,000원에 30,000원까지 3배 상승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서는 25,000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수준까지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한 3만 원에서 96,800원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 상황에서도 업황이 호전되는 가운데서 주가가 3배 정도 상승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5만 원 수준에서 지금 뭐 한 4배 정도 올라와서 20만 원이 왔는데요. 아주 많이 최초로 상승한 상승치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저점을 잡는 흐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 구간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22만 원 고점 판단하고요. 최근 한 번의 저점이었던 18만 원을 판단하고 있는데 지수와 연동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도로의 해석을 하는 부분을 접근해 보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흐름에서의 저점 구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15만 원 내외에서의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지수 대략적으로 한 4,500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 15만 원 이 등치한 흐름에서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저의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바닥이 18만 원이 다음번에도 18만 원에 재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흘러내린 과정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15만 원 상방의 가격이 오게 되면 이때는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야 되는 시점에서의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그 수급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좋았는데 흔들리면 사실은 더 한 차례 정도 밀어낼 수 있다, 그죠? 네, 그런 기회를 또 노린다. 그러면 또 사실은 지금 뭐 확 비중을 실는 것보다는 또 일정 부분은 또 그런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한 뭐 15만 원 단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짧은 구간 내에서의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만 원에 3만 원, 2만 5천 7만 원, 또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갔던 과거 3배 상승에서 흐름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지난 21년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3만 5천 원, 3만 원에서 9만 6,800원까지 상승하고요. 저점이 7만 원 정도 수준을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8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 시연되면서 주가가 내리막으로 진행이 돼버렸거든요. 이때는 부득이한 환경적 상황의 변화로 상승치 못하고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22만 원 고점에서 대략 30% 조정을 가하게 되면 15만 원, 16만 원 요 언저리 근처 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5, 16 수준에서의 가격을 저점 구간의 진입 포인트로에 잡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의 수급 또 시장의 영향까지 봤는데 삼성전자만 하고 끝나면 좀 섭섭하니까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이닉스나 또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ETF가 출시되고 그렇죠? 이런 변화들도 있어서 삼성전자 이외의 반도체 부분에서 주목할 부분 전략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의 소부장 종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왔던 전공정 장비 종목 중에서 원익 IPS라든가 또 후공정 단에서 한미반도체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 상황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안 움직였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 탄력도를 보여주는 가운데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의 하이닉스가 주가 움직임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그 다음에 소부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와 투자로의 진행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고점 돌파 이후의 진행으로의 판단이 어떠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도 일단은 뭐 수급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업황보다도 최근에 2차 전지는 뭐 바닥은 잡았으나 사실은 뭐 반도체처럼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수급이 큰 이슈였는데 코스닥의 액티브 펀드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덱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 BM이 쫙 땡겼잖아요, 그죠? 근데 액티브 ETF가 나왔는데 오히려 좀 정체네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번 최초입니다. 네.
기존에 이제 패시브 성격에서의 ETF는 많이 있었는데 능동적으로 운영한다는 액티브 ETF는 처음이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 코스닥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기관들도 정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ETF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ETF에 대한 많이 관여들을 있었는데 우리가 펀드하고 ETF를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펀드는요, 우리가 일정 시간에 납입을 하게 되면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맞춰서 최초에 설정한 종목과 비율대로 그대로 사는 게 펀드입니다.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매월 25일 날 보면 펀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주가 일부 상승하는 형태들을 더러더러 보입니다. 이게 펀드입니다. ETF는 뭐냐? ETF는 돈이 들어오면 사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 증권사에서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뭐 방산 ETF를 만들겠다. 또는 코스닥 ETF, 2차전지 ETF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잔고에 주식을 담아 놓습니다. 먼저. 이 주식은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요. 빌리기도 합니다. 반반입니다. 외국이나 기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먼저 바스켓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켓에 담아놓은 평균가를 조정을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의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상품가가 만들어진 그 대상 종목을 사거나 팔겠죠. 공매도는 없으니까 사고 나서 파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 때의 상황이 변화하는 겁니다. 펀드는 돈이 들어와서 그대로 사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후행적 수행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ETF는 내가 최초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내 설정된 ETF를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ETF가 설정이 되면 항상 설정 이후에 최초의 첫날 둘째 날 흥행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반대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은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만 먹는 거거든요. 이게 수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정이 되고 초기에는 매도로서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ETF하고 펀드가 가장 다른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무조건 사는 펀드 그리고 개인이 매수로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대성 매도가 나오는 게 ETF의 다른 점이고요. 그러면 좋은 설명이시네. 보통 우리가 뭐 펀드는 돈 들어간 매니저들이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ETF는 돈이 막 지금 뭐 5천억이 몰렸다 해서 그게 수급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먼저 설정해 놓기 때문에 네. 먼저 바구니에다가 주식을 다 담아 놓고 이거를 그 가격화시킨 상품을 개인이 사게 되면 해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 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ETF가 흥행이 되는 상품들이 설정이 되게 되면 최초에 그 담기 시작하기 전에는 바구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바구니에 담은 뒤에 흥행이 되면서 일부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이전의 단계보다는 그 가격의 편차가 좀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해 9월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한화에서 나온 플러스 방산이라는 ETF가 아주 크게 설정이 된 적이 있어요. 예. 국내도 판매가 되고 해외에서도 판매가 되고 대흥행을 줬거든요. 이때 방산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마 9월 말에 그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에는 주가 상승했고 출시 바로 직후에는 주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고점 돌파하는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고 코스닥 시장이 최초 3월 10일 날 출시가 된 날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쭉 밀리는 현상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ETF 상장과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폭넓은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상장이 됐을 때는 전체 시장의 안정화와 상승 흐름들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이고 단기적으로 출시됐을 때 당일과 해당 주간에서는 일시 물량이 출회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왜 빠지냐 이게 아니고 당연히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매수가 개인에 의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해치성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의 구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의 그 많은 종목 가운데 사실 선별을 해내서 코스피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LG전자 우리가 연간 알잖아요, 그죠? 버팀목도 맞습니다. 있는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데 그럼 뭐 액티브 ETF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적어도 뭐 나온 걸 포함해서 코스닥의 종목을 발라내기가 어려운 투자자라면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은 괜찮은 선택입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반면에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것은 매니저가 능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자를 건 자르고 더할 건 더하는 형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익률 도모 차원, 그러니까 펀드의 흥행을 위한 매매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에 대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시다라면 오히려 ETF로의 투자가 현실적 수단으로 대체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 상장되고 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둘째 날 조금 밀리고 약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지? 왜 이렇게 네. 약하지 했던 게 그러면 기간적으로 보면 설정하고 구조적 이유 때문에 설정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씩 밀릴 때 담는 게 네, 예. 맞습니다. 예. 밀릴 때 담아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용 주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니저가 이 판매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수익으로의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을 언제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ETF 상장 이후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가 아니라 그 ETF가 이 지수를 주가를 보면서 뭔가 밀렸다 돌아서는 시점을 타이밍을 잡으면 되겠군요. 지난해 상장된 예. 방산 ETF의 주가 어땠어요, 수준을 이거는? 보니까 예. 이제 종목으로 봐서 현대로템이 그때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으니까 9월 아마 28일, 29일 요때 그 첫 출시가 되고 상장이 되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주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 상승이 바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코스닥 ETF 같은 경우에 또 3월 10일에 상장이 됐고요. 이번 주간 다음 주 초까지 흔들림보다는 올라갈 때 계속 밀립니다. 올라가다 밀리고 이런 과정들. 왜냐하면 ETF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 반대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이번 주 주간에 나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2차 전지 에코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패시브든 네. 액티브든 네. 그럼 액티브에서 물론 이들 상위 종목을 안 담으면 차이가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액티브 펀드 말고도 지수 ETF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렇죠. 액티브에도 보니까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 상위 종목들을 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코스닥에 상단에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거래소하고 다르게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에 대한 순위를 보게 되면 거래소는 삼성 하이닉스가 거의 30% 차지하는 비중으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 시장은 다릅니다. 상위 1, 2, 3, 4, 5 이에 있는 종목들이 3%, 2%, 1%고요. 나머지는 1% 수준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도 어떤 종목을 특정하게 많이 담고 어떤 종목을 특정하게 덜 담고 이럴 상황에서 종목 그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 3% 내에서 시가총액 10개 종목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의 흐름에서 비중을 균일하게 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총 상위 코스닥의 10개 종목을 보게 되면 바이오가 6개입니다. 2차전지가 1, 2위 두 종목이고요. 로봇이 한 종목이고요. 소부장이 한 종목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바이오를 많이 담을 거고요. 시총 1, 2위인 2차전지를 많이 담을 거고요. 이러한 비중으로의 펀드 운용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 이후에 올라갈 때 투자 관점 ETF가 아니고 종목으로의 투자로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흐름으로의 진행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어쨌든 바이오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2차 전지로 돌아가서 에코프로에 대해 집중해서 조금 더 얘기를 요 클립에서 마무리하죠. 그러면 에코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 이슈.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지주사 성격이긴 합니다만 그죠. 실제로 숫자로 실적의 모멘텀은 에코프로 BM이 더 낫겠죠.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도 최근에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그죠 이런 다변화 또 이제 에코프로만의 이
주가의 그 애환,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를 때 강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의 주가의 역사, 에코프로 전략 좀 얘기해 주세요. 에코프로 주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그 액면분할이 되어서 가격의 괴리로의 생각들을 네, 많이 네. 하시는데 지난 150만 원 고점이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30만 원입니다. 5분의 1 액면분할 했으니까 네. 그렇죠. 고점 3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4만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야 얼마 빠진 거야?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고생이 참 많으셨는데 네. 이게 최근 내에서 18만 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한 30만 원이 고점이니까 거의 3분의 2 수준까지 그 가격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략 예전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만 원 수준까지도 최근 반등을 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한 가격 흐름을 추정해서 예상을 해보게 되면 30만 원의 고점, 즉 이전에 150만 원을 지금 즉시로의 돌파 가능성이 있느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고 접근할 때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도 중요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숫자에 대한 나오고 있는 현상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22년, 23년도에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영업이익단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합니다. 에코프로나 에코 BM이나 23년도 영업이익이 3천억이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0억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아 있거든요. 숫자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한 60% 70% 고점 대비해서 주가 회복을 보여준 지금 가격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지금 추가로의 상승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에서 최근 고점이 18만 원이고 지금 16만 원대인데 이게 20만 원을 돌파하고 25만 원을 갈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시간차를 두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시장은 딱 두 가지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닥에 투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단기 매매의 사고 팔고가 아니고 30% 정도의 편차를 두고 사고 팔고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에코프로에 대한 가격 전략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게 되면 최근 18만 원, 최근 16만 원. 그러면 최근 내에서의 가격 조정치를 주어서 30%를 정하게 돼서 고점 대비해서 30%를 정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18만 원에서 30%를 정한 한 13만 원 전후 가격 수준에서 저점을 잡아서 재매수 여기서 하는 형태로 사고 팔고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 연말까지는.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다시 개선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고요. 전고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고 네. 이제 인터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근의 모멘텀은 어쨌든 로봇이었고 로보틱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심에는 또 전고체 얘기가 있었고 인터배터리에서도 그 얘기가 아무래도 상당 부분 전면에 있겠죠.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행사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예전만큼의 그 관심도는 약간 줄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하게 지금 흥행이 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전기차를 많이 갖다 놓고 전기차에 대한 그 세일즈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차를 판다는 게 아니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네. 전기차가 딱 2대 올라왔다고 합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를 올리지 않고요. SK하고 LG가 이제 전기차를 놨다고 하는데 이번 인터배터 행사의 주요 의제는 고성능 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한 단계 진화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이나 방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행사에서 주요하게 의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2차전지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현재 주가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2차전지 내에서 기존의 양극재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로의 종목보다는 전고체와 연관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도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꼭 전고체만 들어간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을 높이면 그죠? 맞습니다. 고성능 셀을 만들게 되면 이게
로봇의 필요에 따라 그랬죠. 네. 뭐 전고체라 로봇이라고 해도 전고체가 들어가는 쪽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성능이 높아진 셀을 또 3원계로 그렇죠. 혹은 맞습니다. 뭐 3원계 플러스 써머시 내려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쪽의 가능성들을 좀 본다고 보면 네. 그러면요. 그런 쪽에서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딘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셀은 현재 리튬이온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그 고성능 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기존 3원계에 대해서 그 효율화를 통해서 좀 작아지고 네. 그리고 성능은 높아지는 이런 그 제품들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존 3원계와 그 전고체 배터리의 특장점을 보게 되면 그 크기거든요. 전고체는 크기가 작아집니다. 크게 작아지고 효율성이 당연히 높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성능 셀이라고 하면 3원계가 진화한 배터리일 수도 있겠으나 궁극으로는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에서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그 전고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강화된 형태에서 버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중형주 단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 소형주에서는 CIS 같은 종목들이 흐름대로 좀 더 그리고 최근엔 대주전자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성능을 높인 3원계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LG 엔솔도 포함될 거예요, 그죠? 포함되고 LG 엔솔은 광범위하게 2차 전지의 대장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쪽보다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삼성 SDI나 이수 스페셜티, 뭐 대주전자재로 이런 쪽이 이제 한 차례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면 후자 쪽이 여전히 투자 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관련 그룹이 네. 최근 주가가 비교적 탄력적이었던 이유는 전고체 사업에 뛰어든다는 이슈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주가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그 배터리 기업들의 형태를 보게 될 때 어떠한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사업에 계속 추종해서 그 진입하는 형태로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고체가 지금 아직은 대세로 가는 과정들은 아니겠으나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대세적 흐름으로 진행되게 되면 기존의 기업들도 전고체라는 게 전해액을 고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술력을 요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형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업 진출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기업들도 주가의 상승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업 부분의 방향성 전환 이게 앞으로 계속 기업마다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정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핵심은 그런 산업의 변화들에 따른 전고체 혹은 고성능 셀 쪽으로의 하는 업체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죠. 네, ESS도 그렇고 관심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전고체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는 셀 업체야 워낙 뭐 주가 올라갈 때 그죠 기대감으로 같이 갔었지만 더 갔던 거는 이제 뭐 에코프로나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엄청나게 시세를 갈 때 주도가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어떤 가장 기초 소재라고 보는 양극재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직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눈에 띌 만한 향상된 그 숫자의 개선이 지금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 그 두 개 종목을 비교해 보게 되면 네. 포스코피체인과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주가의 고점 돌파 여부를 우리가 지켜보면 포스코피체는 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에서.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최근 주가 상황에서 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 현재 조정받는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탄력도의 차이가 좀 상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이제 앞서 클립에서 그 2차 전지는 에코프로의 그 주가만 봤을 때 그 변동성, 네.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를 몇 부류로 구별해 보면 산 거야 뭐 다 고점에 샀죠. 사실은 에코프로를
150만 원 갔을 때 그 기준으로 10만 원 사신 분이 뭐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다들 막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죠? 300만 원 간다 그럴 때 그때 기준으로 그죠? 네.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포스코 홀딩스든 좌우지간 다 떨어 있으니까 그죠? 네.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는데 그거를 정말 죽여라 나 모르라고 가지고 계신 부류가 일부겠지만 그죠? 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고 지겨워서 판 분들이 많을 거고 그죠? 네. 다시 좀 사고팔고를 하는 부류들이 그런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아까 사고팔고라는 그 기준으로 어쨌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올해 기본적인 전략은.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고 사고팔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 전제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전제가 뭐예요? 기존에 2023년도 8월에 찍었던 전반의 2차전지 업종의 고점은 내년에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 네, 내년에는 돌파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좀 급해지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작게는 2배 또는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한 단계 호흡 조절하는 형태로의 주가 수준의 흐름이 진행되고요. 이제 하반기 정도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짧은 전고체로 투자로의 진행을 한 이후에 다시 하반기 겨냥해서 양극재사 여전하게 또 셀사 이들 종목의 투자 관점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궁극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의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 얘기를 오랜만에 하죠. BTS의 광화문 공연이 뭐 시장에 흐릅니다. 광화문에 직장 있으신 분 점심 먹었는데 네. 아마 뭐 금요일날 조기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어. 난리 났다고 그죠? 막 거기다 노숙하고 지금 막 그런다는 거죠. 근처 숙박업소가 풀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네. 엔터주 흐름은요. 저는 이제 엔터주를 얘기하기 전에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예. 하면서 엔터주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성장주가 가는 시기가 있고요. 가치주가 가는 시기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는 지수가 박스권일 때 주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탄력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 8, 9월장 지수가 정체되는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이때 2차전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11월장에서도 거의 한 달 동안 박스권 내에 갇혀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도 로봇이나 바이오가 강했고요. 올해 2월에도 흔들림이 나올 때 로봇이 또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지수가 박스권이 아니라 쭉쭉쭉 올라갈 때 그럴 때 성장주가 될 것 같은데 박스권일 때 성장주가 강했다. 그 로직이 뭘까요?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네. 지수가 박스권,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예.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락장에서 박스권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수가 상승장에서 박스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하방 경직화, 안전화 흐름에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투자 심리 측면에서 그래 주식 투자는 리스크 앤 테이크, 하이리스크 투자야라고 판단해서 비교적 성장 섹터가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과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일 때는 성장주가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 상승을 보여줄 때는 고점 돌파식의 기술주 내에서 반도체가 먼저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추세에서 가치주가 움직입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주식은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박스에서는 성장주,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가치주가 움직이는 형태가 최근까지 해서 이전에도 많이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지금 박스에 갇혀 있죠 시장이. 6,300포인트, 5,000포인트 이 내에서 이제 갇혀 있는 흐름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성장 섹터가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로의 접근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충격파에서 다 빠졌지만 안정화가 되게 되면 성장주로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장주 내에서 우리가 이제 4개 섹터를 성장 섹터라고 하는데 2차전지, 바이오, 로봇, IT 플랫폼. IT 플랫폼은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섹터 흐름 내에서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도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얘기하면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액티브 ETF 관련해서 2차전지와 바이오는 여기에 대한 매물 영향에 의해서 당분간에 있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바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쉽지 않는 형태이다라고 판단해 보게 될 때 대체적 수단으로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 IT 플랫폼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현재 엔터주, 게임주에 대한 예. 관심도로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세 흐름들 네. 얘기를 먼저 하셨고 그럼 엔터주 얘기하겠습니다. 엔터주가 사실은 BTS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으로 BTS가 한 차례 정도 오른 거 말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그죠. 네. 하이브도 그것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좀 정체고 엔터주가 사실 되게 정체예요 지금 보면. 정체라기보다는 네. 최근 주시장에 상장된 모든 업종에서 가장 못 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업종의 종목들은 그나마 지수와 연동돼서 일부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동안 안 갔다 LG전자까지도 최근 내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예. 엔터주는 하이브는 그나마 주가 수준 그렇죠. 측면에서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 흐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엔터들은 주가가 처참활동 도로에 최근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흐름에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 상황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의 접근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슈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서 BTS 말씀해 주셨지만 4년 만에 재개발해서 이번에 그 완성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3월 말에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하고요. 광화문에서 해외 계속 이제 로켓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엔터주로의 시세 흐름이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내에서 아주 큰 물량은 아니겠으나 하이브에 대한 최근 두세 달 동안의 보유 비중 한도가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으로의 엔터주 관심도를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그 흐름상 큰 구조상 이제 엔터주를 봐도 될 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적어도 이제 엔터주가 같이 막 으쌰으쌰 기대감, 실적 뭐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엔터주는 하이브로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다른 뭐 YG, JYP, SM 이런 쪽이 좀 동반 상승해서 갈 수 있는 흐름들인지. 엔터 4사가 기본적으로 큰 맥락을 끌어가는 형태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 내에서 디어유 같은 회사들은 네. 또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도 가져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말씀하셨던 하이브가 가장 움직임이 21년도의 고점 그리고 최근에 42만 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의 업사이클링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브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빠른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4사 중에서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엔터주는 팬심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내 휴대폰에 칩이 뭐가 들어가지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들을 네. 따라서 갑니다. 김대중 대표님은 어느 걸그룹을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아이 공부 좀 하시라고요. 어느 걸그룹이 핫한지 몇 명인지.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팬심보다는 네. 그죠. 네, 그냥 하는 게 주식이고 관심이 주식밖에 없어, 그죠. 기업 네. 가치 측면에서 주가 네. 흐름을 판단할 뿐이지 네. 현재 관심 있는 아이돌 그룹은 현재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 분양 한번 받아보시죠.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전체적으로 기운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정도의 어떤 관심으로 올라가더라도 약간 이 역시 시장의 핵심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닌 순환매 차원에서의 어떤 상승 정도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가운데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투자 측면에서의 접근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대한 투자로의 휘둘림보다는 안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엔터주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땡땡그룹을 좋아해요. 뭐 이런 생각을 좀 이제 기대를 했는데, 네. 블랙핑크나 베이비몬스터나,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잘 모르겠다. 네, 엔터주가 블랙핑크가 이제 그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YG 엔터 주가가 좋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전쟁 이슈가 아주 크게 작동을 했죠. 왜냐하면 블랙핑크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국내 그 저기 공연보다는 해외 공연에 대한 가능성들을 크게 그렇죠. 예.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전쟁이 이번에 발생을 하면서 해외 아무래도 좀 공연 막히죠. 스케줄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요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가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아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스케줄을 통해서 보더라도 일본이나 유럽과 미국 중심의 그 스케줄이 1차적으로 4, 5, 6월에 있기 때문에 전쟁 이슈와는 크게 연동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주가 뭐 얘기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아직 겨울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겨울을 지나고 네.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게임주 내에서 방향성을 일부 전환한 종목들이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4년, 5년 동안 게임주들이 계속 침체 국면에서의 흐름들로의 진행이거든요. 게임주도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네, 20년, 21년에 굉장히 예. 흥행했었죠. 예. 그런데 한 4년을 주가의 바닥을 기는 과정에서 최근에 펄어비스 주가를 보게 되면 한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4년 동안 하락과 횡보를 거치는 최대 구간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게임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구조 조정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직원들 또는 후배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게임 회사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NC소프트. 네, 왜냐하면 급여 수준도 높고요. 넷마블. 굉장히 그 직원 복지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대차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게임 업체들이 이제 실적 부분에서 매출 부분에서 재무제표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체들 3년, 4년 동안에 계속된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분 거의 종료가 되었고요. 성과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임주라고 보시는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매출은 뭐 흥행했을 때보다도 여전히 지금 추락해서 좋지 않습니다. 가장 핫했던 20년, 21년에 한 2조 5천억 정도 매출했었는데 지지난해 한 1조 5천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이익단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24년도에 당연히 적자였죠. 25년도에는 약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금액은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인데 적자 한 1,000억, 2,000억에서 흑자 한 2, 300억으로 전환시켰거든요. 이전에 대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지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과도하게 지출되었던 경비 차원에서의 비용들을 많이 축소해서 이제 안정화, 내실을 기하는 형태로 전환이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가 흐름에서의 방향 전환 시점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턴어라운드 지점에서 구조조정 완료 시점을 우리가 판단해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4년 5년 동안 침체 국면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이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신작 출시와 흥행을 시키는 게임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 주가는 여기에 날개를 달 가능성이 있다. 요 내용으로 판단하고요. 가장 빠르게 앞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지만 펄어비스가 신작을 이번에 출시하면서 주가의 전환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속 기업들의 주가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죠.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주가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펄어비스가 1차고요. 그러면 NC소프트가 부분 회복 기세에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저점을 찍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안전하게 또는 비교적 투자 관점 측면에서 변동성이라든가 추가 하락이 제한적인 업종을 선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NC소프트가 소위 뭐 리니지 가지고 꽤 오래 장수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100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요. 장수 상품으로 우리가 뭐
무슨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리니지의 린저씨들이 사실은 그죠. 네. 굉장히 사랑해줬는데 그 NC소프트가 사실은 대응이 제가 볼 때 좀 약한 부분이 또 있었죠. 그죠. 약간 좀 그 승자의 그 기분에 취해서 네. 그죠. 돈 잘 벌었고 그죠. 주가 100만 원 갖고 뭐 아성이 대단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야구단도 만들고 그죠. 여러 했는데 그다음에 린저씨도 그때 기억나. 이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딱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뭐 이런 게임에서의 무슨 그런 아이템 이런 거에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 팬들이 린저씨들이 그때 막 데모하고 그렇죠. 트럭 가지고 뭐 엑스토프트 뭐 앞에 가서 뭐 시위하고 돌진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 게 징후예요. 그랬을 때 딱 그거를 정말 이 감을 잡고 그죠. 네. 해야 되는데 뭔 소리래? 뭐 문거를 잠궈 뭐 이러면 사실 기업이 이제 소위 맛이 가는 거거든요. 그죠? 거기에 이제 가족 경영이라고 해서 네, 가족들이 그러니까요. 경영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였는데 지금 다 도려냈습니다. 네네. 도려냈고 그러니까.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진행 전인데 이 부분도 뭐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주가의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서 휴대폰에 뭘 보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한동안 게임 잘 때는 여기저기서 다 게임 그죠. 그렇죠. 네. 우리도 옛날에 그 저기 그 뭐예요? 앵글리버드 이런 거 했잖아요. 앵글리버드 하셨죠? 네, 당연히 했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고무줄 땡겨가지고 하고 뭐 그 우리 같은 아저씨들도 할 정도로 그죠. 근데 지금은 지하철에서 보면 딱 보면 제가 보면 한 10명 봤다면 많은 분들이 뭐 뉴스 보고 있고 그죠. 쇼츠 보고요. 쇼츠 보고 영상 보고 게임하는 사람 막 네. 덜어 뭐 정말 한두 명 정도. 그것도 게임도 무슨 무슨 뭐 퍼즐 맞히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엊그저께 고스톱 게임하는 할아버지 한 번 봤고 뭐 이런 겁니다. 네. 앞서서 저기 아이돌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게임은 좋아합니다. 바둑을 항상 둡니다. 바둑 게임. 네, 지하철 탈 때 바둑 두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그 바둑 두는 게임은 한 뭐죠? M 게임에서 M게임. 많이 하죠. 예, 맞아요. 네. 그러면 게임 업체를 볼 때는 앞으로 어떤 그 포인트나 혹은 이벤트나 이런 거를 주목해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이벤트라면 한한령 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이제 가장 주가 상승인데 음. 궁극으로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중국 게임 업체가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하고 경쟁 체제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적 측면에서 한한령 해제가 가장 큰 이슈로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고요. 신작 출시가 올해 계속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작의 흥행도도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게임 시장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해외 시장에서의 게임 어떤 그 뷰수, 클릭수, 이 동접자 수 이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해외 신작 출시에 대한 영향도 이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평가를 받으려면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네. 거예요. 반도체 한국에만 팔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저렇게 됐겠어요? 현대차 그렇죠. 국내에만 팔면 답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방산 국내에 팔아야 우리 정부에게 몇 개 더 팔겠어요? 라면 마찬가지죠. 지금 얘기한 모든 섹터, 화장품 이게 글로벌리 K자가 붙으면서 그죠? 네. 네. 뻗어나갔던 거잖아요. 게임도 그런 측면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한계가 있다. 중국에서의 흥행이 막혔다. 그죠? 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슈팅 게임 이런 게 글로벌리고 인도에서 뭐 엄청나게 그죠? 인도 같은 데 장악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글로벌 게임 업체에서의 자리매김,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게임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텐데. 네. 게임 개발자 회의 이건 뭡니까? 지금 게임 개발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이 기존에는 게임 출시를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G스타 뭐 이런 거. 네네. 그런데 이번 개발자회는 게임 개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행사이고요. 국내 행사하는 거죠? 아니 해외에서 합니다. 해외에서요? 미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행사이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올해의 게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AI와 접목된 메타버스 얘기들도 덜어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의 환경 부분, 이제 빠른 데이터 흐름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구현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불가능했던 게임 영역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게임 환경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오랜만에 듣습니다. 참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꿀 것처럼 무슨 뭐 그런 VR, AR, 기기, 게임 뭐 모든 것이 이 가상의 세계잖아요. 네. 이제 메타버스 얘기 나왔는데 그리고 뭐 모든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다 그죠. 우리도 해야지. 니네 안 하냐? 저기도 해. 지금 마치 AI 같이 그죠. 그런 광풍이 그러면서 메타버스, NFT 얘기 겁나게 했었는데 게임주가 다시 가기 위한 네. 모멘텀은 메타버스가 한 번 더 이슈가 되어질 때 게임주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메타버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은 트래픽 때문에 그랬거든요. 데이터 센터 이걸 원활하게 진행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가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메타버스 환경이 이제는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있고 여기에 게임주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도 우리 연동해서 판단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주 이야기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